어퍼 익스트리미티는 소아에서 많은 거 위주로 생각을 해본다면 수프라콘딜라 프랙처가 있고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가 있고 그리고 좀 놓치기 쉬운 몬테자 쪽 그룹이 있고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 주요 프랙처 위주로 오늘 하도록 할게요. 예, 배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2년차 배성재입니다. 오늘 소아 상지골절 중 먼저 수프라콘달러 프랙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는 소아 팔꿈치 골절 중에 가장 흔한 골절로 5에서 6세경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상 기전에 따라 익스텐션 타입과 플렉션 타입으로 나뉘고 푸시 인저리에 의한 익스텐션 타입이 96%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는 전이가 있을 경우에 대부분 클로즈 리덕션 후에 피닝하여 캐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를 이와 같이 치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진은 1929년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의 치료 방법에 대한 논문이고 당시로서는 전이가 있는 골절에서도 리덕션하고 캐스트만 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하였습니다. 당시 치료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리덕션을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30년대가 되자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를 보존적으로 치료했을 때의 경과와 합병증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대개 4번과 같은 자세에서 하이퍼플렉션하여 캐스트를 시행하였고 이후에 7번과 같은 큐비투스 바루스 매우 드물게 9번과 같은 발구스 디포미티도 있었으며 10번은 메디안 너브 인저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11번 볼크만스 이스케믹 컨트랙처 그리고 12번 마이오사이티스 오시피컨스 등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극복하기 어려운 합병증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는 메타피지얼 프랙처이지만 프록시말 휴메러스나 디스탈 라디우스보다 그로스 포텐셜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능력의 제한으로 보존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수술 기법이 발생하면서 1940년에서 50년대에는 수술적 치료 방법과 그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가틀란드는 1959년 당시 논의들을 종합하여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의 3파트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이가 없는 경우를 타입 1, 전이가 있지만 콜텍스가 유지되고 있어서 리덕션이 용이한 경우를 타입 2, 콜텍스 연속성이 없이 불안정한 골절의 경우 타입 3로 분류하였습니다. 치료 방법과 분류 체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분류 체계였습니다. 타입 1의 경우 전이가 없어서 엑스레이상 골절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수상 직후의 팻팻 사인 또는 경과 관찰 시에 칼루스 포메이션을 통해 골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캐스트를 이용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팻팻 사인은 골절로 인해서 헤마트로시스가 생기며 관절낭을 둘러싼 팻이 이동하여 라디올루센트하게 음영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앞부분의 경우 특히 도체 모양과 닮아 세일 사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요 보면 그래서 수프라콘달 프랙처는 메타피지얼 프랙처고 요거를 보면 이게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수프라콘달 프랙처는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예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프락시말에서 부러지면 아니겠지만 페페드 사인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헤마스로시스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랙처 라인 이하면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입니다. 타입 2의 경우 디지털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리어로 전이되지만 콜텍스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인텍트한 포스테리어 페리오스티움을 레버로 삼아 리덕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리덕션 후에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풀 플렉션 포지션으로 캐스트를 시행했고 현재는 수술 기법이 발달하여 CR 피닝 후에 캐스트를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풀플렉션 캐스트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컴파트먼트 신드롬입니다. 바타글리아는 90도 이상 플렉션 시에 구애갑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현재는 타입 2에서도 대부분 CR 피닝 후에 90도 각도에서 캐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나는 타입2에서 피닝을 합니다. 피닝을 하고, 피닝을 하고 나서 이제 플렉션을 가능하면 90도보다 더 플렉션 안 되게 테스트를 하죠. 그러니까, 피닝을 하면 약간 익스텐전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그, 고정이 되니까. 네, 교수님. 이게 대충 그 소아정맥 의사한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타입2에서 피닝을 하는 사람이 한 90% 되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플렉션 테스트 하는 사람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초이스긴 한데, 어, 물론 뭐 대부분의 경우는 컴파트가 안 생기죠. 컴파트라는 거는 뭐, 뭐 100% 생길
걸 예상하고 있지는 되긴 않죠. 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플렉션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면 뭐 다 컴파트가 생긴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아니지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언제나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위험을 피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타입 3 프랙처는 디지털 프래그먼트가 완전 전이되어 콜텍스 연속성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수술장에서 CR 피닝 후에 캐스트가 필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가틀란드 시스템에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혼자서 이 모든 시스템을 완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틀란드 시스템을 토대로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 나온 대표적인 사례가 윌킨스의 연구입니다. 윌킨스는 가틀란드 타입 3의 골편이 전이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그룹으로 나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리어 메디알 다이렉션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더 흔하고 이는 라디아 너브의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는 포함을 프로네이션 해야 합니다.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로 라테랄로 전이되는 경우는 그보다 드물지만 리덕션 시에는 프로네이션이 아닌 수피네이션을 해야 하고 프록시말 프래그먼트의 피크가 안테로 메디알로 향하여 메디안 너브 또는 브라키알 아터리 손상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스탈 프래그먼트 잠깐만. 예, 교수님. 요거를, 선생님들은 그냥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런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고, 딱 이해를 한번 해놔야지, 안 그러면 계속 헷갈릴 겁니다. 오케이? 다음.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로 메디알로 치우쳤을 경우에 프록시말 프래그먼트의 비크는 라테랄로 향하기 때문에 라디안 너브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리덕션하기 위해서는 사지탈 플레인상 엘보우 플렉션을 해서 뒤로 젖혀진 프래그먼트를 데려와야 되고 코로날 플레인에서는 인텍트한 메디알 페리오스팀을 레버로 삼아 발구스 포스를 통해 라테랄을 리덕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케이스와 모식도로 풀어보겠습니다. 6세나마 엘보 AP 엑스레이상 완전히 전이된 가틀란드 타입 3의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입니다. 디스탈 프래그먼트는 포스테로 메디알로 디스플레이스 되어 있습니다. 사지탈 플레인 상에서는 뒤로 넘어가 있는 디스탈 프래그먼트를 플렉션해서 고정을 해야 하고 코로날 플레인에서는 메디알 포션을 힌지로 하여 라테랄을 리덕션해야 하니 발구스 포스가 필요합니다. 어, 이게, 그,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두꺼운 페리오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를 둘러싸고 있는 튜브 같은 형태의 서브티슈가 있는데 그게 어딘가 브레이크가 됐고 어딘가는 붙어 있겠죠. 근데 이제 포스테리오 메디알 디스플레이스라고 하면 포스테리오 메디알 쪽에 어, 페리오스톰이 인텍트 할 가능성이 많겠죠. 인텍트 하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 전 슬라이드 볼까요? 전 슬라이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페리오스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포스테리어 메디알 페리오스톰이 포스테리어 쪽이 남아있으니까 플렉션을 하면 딱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가 딱 세팅이 되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메디알 쪽에 페리오스톰이 있으니까 발구스를 하면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맨 오른쪽 그림 보면 노란색이 딱 센팅이 되면서 발구스를 포스를 계속 주면 딱 맞겠죠. 물론 이 페리오스톰이 다 깨졌다. 다 찢어졌다 그러면 이런 식의 리덕션이 안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플렉션 타입 프라콘 플렉처라고 하죠. 그거는 뭐 천천히 이해하도록 하고.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메디얼 디스플레이스가 됐다고 쳐요. 포스테리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플렉션을 하면서 리덕션을
유지할 수가 있고, 메디알 디스플레이스 된 거는 발구스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구스를, 엘보에서 발구스를 주려면, 뭐, 다이렉트하게 발구스 포스를 줄 수 있지만, 수라콘디라 프랙처는 굉장히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발구스를 주기가 쉽지 않아요. 익스텐션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엘보를 90도를 플렉션하면 발구스를 주려고 하면 스피네이션을 하면 되죠. 포암을. 포암의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은 손바닥 위치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근데 스프라콘딜라, 엘보 위쪽에, 엘보보다 위쪽의 입장에서는 엘보를 익스텐전 했을 때 스피네이션은, 응? 스피네이션은 엘보를 익스텐전 한 다음에 스피네이션 해보세요. 응? 그러면 휴메러스의 입장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죠. 근데 엘보를 플렉션해서 90도 플렉션해서 스피네이션 해보세요. 지금 해봐. 그러면 휴메러스 입장에서는 발브스 포스를 받죠. 대현아, 김대현, 네, 교수님. 이해돼? 네, 교수님 이해했습니다.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우리가 포함을 움직이려고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하는 게 아니지. 어차피 리덕션은 위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오케이, 갑시다.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해야지 발붙이지, 그렇지? 예. 스피네이션 하면 인터널 로테이션이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이고, 하면, 저거가 되고, 바루스가 되고, 해보면 되지? 어, 프로네이션, 어, 프로네이션 하면 발루스가 되고, 엘보 플렉션에서, 말을 내가 할게 아니네. 오케이. 이해가 되죠? 네, 교수님. 이해가 되고 맞아? 되었네. 내가 거꾸로 얘기했었는데, 이해가 된 거 맞아? 아, 네, 그래서 저도 자꾸 손 움직여 와가지고 방금. 그렇지? 이거 움직여봐. 엘보를 플렉션 한 다음에, 프로네이션 시키면, 봐봐. 메디얼 쪽이 벌어질 거 아니야. 엘보 입장에서는. 응? 오케이. 다음. 어, 진행하세요. 네, 교수님. 네, 그 다음 케이스이고, 그 수술장에서 이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플렉션하고 프로네이션 하여 리덕션 한 다음에 피닝하고 캐스트 고정하여 치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로 라테랄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된다면 리덕션 시에는 반대로 포암을 수피네이션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프록시마 포션의 비크가 안테리오 메디아를 향하면서 메디안 너브 그리고 브리아키얼 아터리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에서 가장 흔한 신경 손상은 메디안 너브가 아니라 그 브랜치인 안테리어 인트로시어스 너브가 되겠습니다. AIN은 포함의 어퍼 3분의 1 포션에서 분지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 증명한 연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가 발생하는 부위는 AIN이 분지하기 전이지만 AIN은 디스탈 휴메러스에서부터 이미 분지할 준비를 하면서 메디안 너브의 포스테로 메디알 포션에 그 파시클 형태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록시말 포션이 안테리어 메디알로 트랜슬레이션 될 때 인저리를 받기 쉬운 해부학적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AIN은 순수한 모터 너브입니다. 그래서 포함에서는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 프로네이터 쿼드라투스, 플렉서 디지토름 프로펀더스를 이너베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와 세컨 핑거 DIP 조인트의 플렉션을 담당하므로
AIN 너브 손상 시에 OK 사인을 시도하게 되면 MCP 조인트에서는 플렉션, 그리고 DIP 조인트에서는 이 플렉션이 안 되어서 그래서 AIN의 그 너브 인저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OK 사인이 컴프로마이즈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윌킨스 외에도 무바라크와 다이비즈는 잠깐만, 예, 잠깐만. 그래서 이게 왜 이 문제들이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뭐 AIN 러브, 꼭 AIN이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메디안 러브가 수프라콘딜라 프랙처 그쪽에 데미지를 받는 위치로 지나가려고 하면, 그땐 AIN이 분지가 안 했을 때예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하러 또 증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여간 메디안 러브 폴즈가 많이 생긴다. 근데 실제로 봐보면, 그렇게 막 일률적으로 메디안이 많이 생기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다. 봐보면, 레디알도 많이 생기고, 메디안도 생기고, 뭐 이것저것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시험을 위한 거긴 한데, 뭐 이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AI는 의문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 스프라콘딜러 프랙처 할 때 AI 너브가 많이 생기고, 뭐, 그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좀 이상하잖아. 근데 그런 에 대한 해답은 어느 정도는 있다. 그렇게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아마도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 2013년. 오케이? 다음. 예, 교수님. 윌킨스 외에도 무바라크와 데이비즈는 메디알 콜럼에 손상이 있다면 디스플레이스가 미미한 타입 1의 프랙처라도 향후 심각한 바루스 디포미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어, 잠깐만. 전 봐봐. 자, 그러면, 나은이? 네, 교수님. 왜 그럴까?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왜 그럴까? 음, 메디안 콜롬의 콜텍스가 바르스 디포미티가 생기지 않게 이 어, 버트렉스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바르스 디포미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뭐. 근데, 우리가 지금 리덕션 자체는 프로네이션으로 하잖아. 그러면, 이게 그럴까? 진짜로? 그, 큐비투스 바루스가 많다고 하잖아요. 큐비투스 바루스가 왜 많겠어? 약간, 아까, 포스테레오 메디알 디스플레이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포스테리어 메디알이 제일 많아요. 뭐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뭐 예측은 대충은 하지만 포스테리어 메디알이 많고 포스테리어 메디알이 많다는 거는 어, 바루스가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구스를 이 프로덴션으로 리덕션을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 포스테리어 메디알이 많고 그게 리덕션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제대로 안 됐든 아니면 뭐 컴퓨테이션이 그랬든 그것 때문에 바루스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합리적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가 얘기했듯이 메디알 쪽이 콜랩스가 많이 됐다는 건 거기서 많이 손상이 됐다는 거니까 어, 그 그쪽이 콜랩스가 되니까 바루스가 많이 생긴다. 메디알이 좀 적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꼭 그렇지도 않아, 이것도.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리덕션 할 때 프로네이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페리오스톰이 그쪽이 임팩트 하다고 하면, 리덕션이 꼭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94년도 논문이고, 그냥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정나원 선생님 생각했던 것처럼. 오케이? 다음. 네, 교수님. 레이트는 그 가트란드 타입 3 환자들에 대해 수술장에서 클로즈 리덕션을 시도할 시에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멀티 다이렉셔널하게 언스테이블한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페리오스티움이 앞, 뒤, 양옆 모두에서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지목하여서 이 그룹을 타입 4로 부를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2006년 논문에 실었던 케이스이고 이렇게 보면 타입 3의 포스테로 라테랄 디스플레이스를 보이나 수술장에서 리덕션을 시도했을 때, 플렉션을 했을 때든, 익스텐션을 했을 때든 힌지가 될 만한 페리오스티움이 없어 언스테이블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리덕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3핀을 이용해서 고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아까 가트라이트 타입은 1, 2, 3를 나눈 거는 다 1, 2, 3가 다 포스테리어 힌지라고 해요. 포스테리어 페리오스티움은 다 인텍트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1, 2, 3로 나눴고 플렉션이 되게 뒤가 이제 페리오스티움이 남아 있으니까 플렉션하면 다 스테이블해져.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 아이고, 당연히 페르스는 다 찢어진 것도 있겠지. 근데 옛날부터 있었겠지. 근데 그거 대충 디스크라이브 안 하고 있다가, 요거, 뭐, 좀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면, 우리가 수술장에서 보면 많죠. 플렉션 했는데 뭐 덜렁덜렁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리덕션이 조금 힘들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언스테이블 하다. 오케이? 넘어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가틀란드 분류 체계는 이런 연구와 토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타입 1은 전이가 미미해서 안테리어 휴메럴 라인이 캐피텔룸을 지날 것이고 골절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페페드 사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골절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타입 2는 포스테리어 콜텍스를 유지한 채 골절편이 전이되어 있는 경우이고 타입 3는 완전 전이된 골절로 디스탈 프래그먼트의 방향이 포스테리어 메디얼이냐 포스테리어 라테랄이냐에 따라 상이한 성질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수술장에서 클로즈 리덕션 시에 레버로 사용할 페리오스티움이 모두 손상되어 있는 멀티 다이렉셔널한 인스타빌리티를 가지는 경우 타입 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와 관련된 합병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컴파트먼트 신드롬의 가능성이 있어 캐스트 고정 시에 플렉션을 과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골절의 타입과 관련하여 뉴로바스큘러 인저리가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여야겠습니다.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로 라테랄 디스플레이스였을 경우 프록시멀은 안테리어 메디얼로 가서 AIN과 브라키얼 아터리 손상 가능성이 있고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리어 메디알 디스플레이스 되었을 경우에 프록시멀은 라테랄로 가게 되면서 라디아 너브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랙션 타입의 경우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앞으로 빠지고 프록시멀은 뒤로 빠지면서 울나 너브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보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시험에 보면, 포스테로 라테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됐을 때, 그, 메디안 너브, 이거 메디안 너브 지나가요. 메디안 너브하고 브라키얼 아테리, 그게 여기, 지금, 여기,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메디안 너브가는 좀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 쪽이 AIN 그런 세그먼트가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AIN이 잘 손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얼라는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얼라 너브는 뒤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렉션 타입이, 그러니까, 디스탈 프리먼트가 많이 앞으로 가면, 뒤에서 찔려가지고 얼라 너브가 손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다 개념적인 얘기고, 뭐, 그렇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시험 문제는 항상 요거를 이렇게 매칭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크리니컬하게 이게 훨씬 중요하죠. 자, 봅시다. 예, 소아의 경우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아가 따라하기 쉬운 명확한 사인을 통해서 뉴럴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자는 인터로세우스 머슬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 울나 너브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썸업 사인을 통해서 라디아 너브 손상을 볼 수 있겠고 핸드그립을 통해 메디안 너브를 그리고 OK 사인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AIN 펑션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응급실에서 볼 때, 뭐, 너브별로 얼라 너브 임팩트, 뭐, 레디알 너브,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 차팅 할 때 자체에서 이제 V자가 된다, 뭐, 썸업이 된다, 안 된다, OK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뭐 아이가 뭐 3살이어서 뭐 전혀 이거를 따라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상해서 쓰지 말고 따라하지 못한다고 써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물론 그런 일은 뭐 별로 없지만, 이게 수술 전부터 폴지가 있었는지, 수술 후에 폴지가 있었는지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가 있죠. 수술 전에 실제로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하지 못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또는 너무 울어가지고 못했다 그러면 뭐, 못했다고 하면 되지 뭘 그걸 굳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 수술 전에 얘가 지금 아이가 너무 아파하고 그래가지고 또 말을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어, 너무 이거 그, 그 저기 신경마비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뭐 수술 후에는 그거는 아마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수술하고 나면 대개는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요 수술 자체에서는 너무 폴지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확인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니까 알고 이제 접근을 하면 문제 생길 건 하나도 없죠. 오케이, 다음. 안테리어 퍼커스 아이는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 환자의 신체 검진상 나타날 수 있는 사인 중의 하나로 프록시마 포션이 전이되면서 비크가 브라키알리스 머슬을 뚫고 피부를 물어 주름이 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신체 여기 쏙 검진상 들어가 있어, 쏙 들어가 있어요. 딱 걸려가지고. 그리고 리덕션 하면서 딱 맞출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수술 좀 빨리 해야 돼. 이게 스웰링이 생겨가지고 거기 헤마토마 차서 꾸덕꾸덕해지면 저거 리덕션 안 되겠죠. 그래서 수프라콘드라 프랙처는 심할수록 빨리 수술해주는 게 좋습니다. 리덕션이 쉽고, 좀 지체가 될수록 리덕션이 어렵지. 큐비트, 쭉쭉, 그 전 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신체 검진상에 위와 같은 소견이 나타나면 밀킹 매뉴버를 이용해서 긴 골편을 빼주어야 되겠습니다. 큐비투스 바루스는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변형 중에 가장 흔한 타입으로 보호자에게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바루스 틸팅되거나 라테랄 콘다일 부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자라거나 트로클리아에서 오스테오 네크로시스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고 개머리판에서 꺾이는 총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건스턱 디포미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큐비투스 바루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포스테로 메디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많으니까 큐비투스 바루스가 많이 생겼겠죠. 옛날에는 되게 컨저버티브로 했으니까, 테스트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피니하고 나서 큐비투스 바루스의 포션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큐비투스 바루스에 대해서 이제 책에는 이제 많이 나와 있다고. 근데 그거는 아마도 옛날에 스프라콘딜라 테스트로 했을 때는 거의 뭐 100% 생겼을 거예요. 포스테로 메디알이 많고 그대로 붙였으니까 당연히 큐비투스 바루스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라기보다는 디스크라이브를 많이 했겠지.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줄어들어서도 뭐 있긴 있으니까, 가끔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말유니언에 대한 게 이제 당연히 많았겠지. 근데 지금 말유니언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는 그런 식으로 디스크라이브 됐을 거야. 당연히, 어, 크리스 마스가 말리전이 제일 많다. 당연히 제일 많았지. 과거에는 그냥 테스트로 치료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은 뭐 잘 맞춰져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바로 생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원인도 많을 거예요. 메디알, 대개는 그로스 디스터번스가 많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 때, 말리전 하면 뭔가 느낌이 잘못 맞췄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리니언 때문에 이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물론, 지금 로컬에서 할 때 너무 수술 잘못해가지고 말리니언 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꼭 그렇게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이에 대해서 먼저 경과 관찰을 해볼 수 있겠고, 바루스가 과할 경우에는 클로즈 웨지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타원에서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 이후에 발생한 큐비투스 바루스에 대해서 본원 외래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CR 피닝을 했던 환자이고, 당시 엑스레이나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다음과 같이 큐비투스 바루스가 남아서 본원에서 위와 같이 클로즈 웨지 오스테오토미 시행한 환아입니다. 여기 아까 주황색 점이 코라예요. 코라고 이게 자, 요거는 좀 4년차 선생님, 4년차 선생님 없다. 이진수 선생님? 네, 이해됩니다. 한번 왜 이렇게 오스테오tom을 쳤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 유수쌤 꺼져 있어. 네, 어, 네, 어, 교수님. 네. 다시 설명해 봐. 좀 꺼져 있었어.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주황색 점이 코라이고, 어,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어, 코라가 지금 사실 그 인트라아티큘라 포션이기 그렇지. 때문에 거기서 직접 오스테오토미를 쳐서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어, 빨간색 점을 표시한 그 음, 부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오스테오토미를 쳐서 돌려줘야지 음. 말씀하신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 있어서 이렇게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빨간색이 이제 ACA라고 하죠. 우리가 그 로테이션을 시킬 그런 에이펙스가 되는 점인데, 이 코라하고 ACA하고 같으면 제일 좋죠. 좋은데, 그게 같은 선상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가능하면 가깝게 해줘야죠. 왜지? 이게 만약 빨간 점이 좀 더 프락시말로 가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기지? 비슷한, 꺼져 있어, 꺼져 있어. 어, 음, 그러니까 지그재그 형태의,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 요거가 있죠. 딱 요거를 딱 표현을 해줘야 돼. 지그재그가 생기는데, 그 왜? 로테이션을 했을 때 뭐가 생기기 때문에? 앵귤라 코렉션을 했을 때, 트랜스레이션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지. 네, 이해가 돼? 트랜스레이션? 요거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 웨지를 할 때는 이게 앵귤라 코렉션이 되는데, 로테이션이 생기는 데가 저거 에이펙스잖아요? 그 웨지 에이펙스에서 코렉션이 되죠. 그게 에이펙스가 코라하고 많이 멀어지면 지그재그 트랜스레이션이 생기게 돼요. 요거는 나중에 또 우리 디포미티 코렉션 할 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진행합시다. 수술 후 1년 경과하였고 유압 완료되고 코렉션이 된 엑스레이입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번 시간에는 소아 상지골절 중에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보면 아까는 스프라 콘딜라 프랙처였고 여기는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수프라 콘딜라는 그러니까 콘다일의 위쪽이라는 소리니까 형용사로 썼고 라테랄 콘다일은 아토믹 스트럭처니까 명사로 이제 썼어요. 그래서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 수프라 콘딜라 프랙처. 오케이. 네,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는 소아 팔꿈치 골절 중에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하고 6세경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프라콘다일러 프랙처는 메타피지얼 프랙처였지만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는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입니다. 따라서 보존적 치료 시에는 예후가 좋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fracture of necessity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엑스레이 평가 시에 AP와 라테랄 뷰 이외에도 인터널 오블릭 뷰의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풀오프 티어리라는 이름으로 수상 기전을 설명합니다. 엘보우 익스텐션 상태에서 바루스 스트레스를 받을 시에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와 익스텐서 머슬에 의한 어벌전 포스가 더해져서 골절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발달하기 전에는 리덕션하고 엘보우 플렉션 된 상태로 캐스트를 시행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었습니다. 이때 관절내 골절의 특성상 관절액이 골류합 과정을 방해하고 익스텐서에 의해 지속적으로 힘을 받아 골편이 재전이 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수프라콘딜러 프랙처하고 라테랄 콘다일러 프랙처는 굉장히 많은 골절이었겠죠. 근데 옛날에는 엑스레이도 없었을 거고, 그냥 컨저버티브를 많이 했겠죠. 뭐, 조선시대에 그냥 붙였겠지, 그냥. 프랙처를 많이. 그러면 보니까 그렇게 컨저버티브에서 붙였는데, 보니까 수프라콘딜러 프랙처는 다큐비투스 바루스가 생기고, 말륜이언이죠. 라테랄 콘다일러 프랙처는 다 안 붙어가지고 너니온이 생겨서 큐비투스 발구스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오케이? 진행합시다. 예, 말씀 주셨듯이 그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분류합하는 일이 흔했고, 사진처럼 큐비투스 발구스가 잘 발생하고, 디포미티, 그러니까, 우리 엑스레이 좋다. 이거 다음 엑스레이. 다음 엑스레이. 음. 널리년이 생기면 저렇게, 아니, 요전 엑스레이. 널리년이 생기면 이 라테랄 쪽에 널리년, 프레그먼트가 자꾸 프락시말로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큐비투스 발구스랑 겉에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널리년이 발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설명합시다, 이제. 디포미티가 심해지며 생기는 타디 울나 너브 팔시 등이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의 상대적 우수성이 확인되면서 언제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는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모양의 골절에서 수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한 시도가 분류 체계의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밀시는 골절선이 캐피텔럼을 통과하느냐를 기준으로 타입 1과 타입 2로 나뉘었습니다. 프랙처 라인이 캐피텔럼에 걸쳐져 있으면 타입 1, 프랙처 라인이 캐피텔럼의 내측을 지나가면 타입 2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1956년에 이런 논문을 냈을까? 그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이 사람은 타입 1이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게 이제 저렇게 타입 1처럼 부러지면 소텔 타입 4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 4지? 4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예후가 안 좋다 해서 이런 게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둘 다 수술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의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원이 아무래도 좀 더 아웃컴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겠지. 타입 1이 많을까, 2가 많을까 생각해보면 1은 거의 없어요. 난 한 번 봤어, 이때까지, 평생. 그러니까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중요한 클래시피케이션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왜 자꾸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를 위한 문제지. 다음, 대부분 골절은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밀스 타입 2 골절로 이루어지고 타입 2 프랙처에서 논유니언이 발생할 경우에 프래그먼트에 프록시멀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 큐비투스 발구스가 타입 1에 비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음,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타입 2가 발구스가 많이 생기고 타입 1은 발구스가 안 생긴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라이브 하려고 이 논문을 썼군요. 오케이? 프랙처 라인이 캐피텔럼을 지나가는 밀시 타입 1 엑스레이가 되겠고 이게 내가 본 단 하나의 타입 1 환자야. 그러니까. 재밌죠? 다음은 프랙처 라인이 캐피텔럼 메디아를 통과하는 밀시 타입 2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밀스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가 쉽고 해부학적 의의가 있긴 하지만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분류가 세밀하거나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대안적 분류법을 주장하였고 그중 보편성을 획득한 게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이콥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제이콥은 카데바 스터디를 통해서 메디알 카틀리지 힌지가 골편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개념을 엑스레이상에 도입하여 분류 체계를 만들었고 제이콥 타입 1은 불완전 골절로 힌지가 인택트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제이콥 타입 2는 완전 골절이지만 전이가 미미한 상태이고 제이콥 타입 3는 엑스레이상 프래그먼트가 코로날 플레인에서 로테이션이 되어서 메디알 힌지가 손상되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힌지 역할을 하는 카틀리지가 남아있으면 라테랄 리가먼트와 익스텐서가 당기는 힘이 있어도 프래그먼트가 로테이션이 되지 않고 힌지가 인택트하지 않다면 외력에 취약해질 것이고 당장 로테이션이 없더라도 외력이 작용했을 때 쉽게 로테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이미 로테이션이 된 골편이 있다면 힌지가 손상이 된 상태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이콥 타입 1의 인컴플리트 프랙처 사진입니다. 엑스레이상 다음은 엑스레이상 컴플리트 프랙처이긴 하지만 로테이션이 없는 상태이므로 제이콥 타입 2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이콥 타입 1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카틀리지가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카틀리지가 안 찢어졌다는 얘기인데 엑스레이 안 보이겠죠. 엑스레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타입 1인 것 같은데 언스테이블 할 수도 있고 이제 타입 2 같은 거는 이제 언스테이블 하다는 거지. 카틀리지까지 다 찢어져 컴플리트 프랙처라는 거고 타입 1은 인컴플리트 프랙처인데 엑스레이상에는 그걸 알 수는 없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MRI가 좀 더 보편화되면 그냥 찍는 거에 사실 지금도 뭐 찍는 거에 그렇게 그건 아니잖아. 타입 1하고 타입 2 구별하려고 확실히 구별하려면 MRI 찍는 수밖에 없거든요. 카틀리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타입 1하고 타입 2하고 구별하면 뭐가 다를까? 잠깐만, 지수. 타입 1하고 타입 2하고 하면 어떻게 수술하는데? 수술, 음, 타입 1은 일단 힌지가 음, 남아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분류에 해당하기 그렇지, 때문에 어, 네, 그 인사이트로 그냥 그렇지. 그냥, 수술을 해주면 될 걸로 생각해요. CR이 너무 쉽죠. 이게 한쪽이 붙어 있으니까 누르기만 하면 돼요, 바깥쪽을. 누르기만 하고 그냥 핀만 박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수술이 되는 거고, 타입 2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덜렁덜렁 다 떨어져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물론 그 CR로 그냥 이제 떨어져 나가도 좀 여기 얼기설이 잘 붙어 있어가지고 다 리덕션이 될 수 있지만, 리덕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중간에 이제 뭐가 껴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미리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음. 수술자에서 괜히 뭐 이것저것 해보지 않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MRI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엘보 MRI 같은 거.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에서. 타입 1, 2. 3 같은 건 뭐 필요 없죠. 뭐 홀라당 벗겨져 있는데 완전히 이게 뭐 여기서 MRI에서 뭐 볼 거는 별로 없을 텐데 1, 2 같은 경우는 해볼 만도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진행합시다. 네, 그리고 완전히 로테이션이 일어난 제이콥 타입 3의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제이컵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르면 타입 2 골절에서 당장 로테이션이 없더라도 외력의 취약함으로 오픈 리덕션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이컵 분류를 임상에 적용했을 때 관찰자 간 분류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타입 3에서 메디알 힌지의 보존 또는 손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입 2에서 메디알 힌지의 보존 여부 또는 손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가 제이컵 클래시피케이션이 APX-Ray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자 간의 차이가 크고 볼펜의 안정성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7년에 송 선생님은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에서 APX-Ray는 전이 크기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AP와 인터널 오블릭 뷰에서 전이의 크기를 측정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엑시얼 뷰의 모식도를 보았을 때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는 골절선이 포스테로 라테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P 엑스레이 상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면 음영이 겹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터널 오블릭 뷰에서는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때 프랙처 갭이 잘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프랙처 방향하고 갭이 수평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프랙처 방향이 이제 포스테로 라테랄 쪽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오블릭하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빔을 쏴야지, 갭을 잘,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다음과 같이 그 엑스레이 AP 뷰 상에서 incomplete fracture로 보여서 제이콥 1으로 분류되었을 골절이 인터널 오블릭 뷰를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제이콥 2 혹은 3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은 골절을 분류할 때 반드시 오블릭 뷰를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이 송의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골절을 분류할 때 AP, 라테랄 뷰 이외에도 오블릭 뷰에서 골편이 얼마나 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5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송강호 선생님이 만든 거라서 시험에 많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알아두자 하는 식으로 해서 시험에 나와. 나중에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송 스테이지 1은 전이가 미미한 골절이고 보존적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나는 스테이지 1도 피닝 합니다. 요 정도, 디스플레이스, 이 정도 있는 것도 피닝 합니다. 근데 이제, 피닝이라는 게 뭐 눌러주고 피닝 아니라 CR 피닝이니까 피닝을 한다 이런 생각하고 뭐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죠 테스트만 해도 된다. 이렇게. 이게 딱 일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송 스테이지 2는 엑스레이상 컴플리트 프랙처로 보이더라도 라테랄이 더 벌어지는 양상으로 골절선이 형성이 되어서 카틀리지 힌지가 인택트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힌지에 대한 판단은 엑스레이상으로 추측한 것으로 전이가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수상 후 1, 2주간은 쇼텀 팔로업이 필요할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서전 프레퍼런스 뭐 이제 환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나도 옛날에는 디스플레이스 좀 있는 환자를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 때 쇼통 팔로업을 했어요. 그러면 환자가 왔고, 아, 이제 디스플레이스 될 수 있다. 쇼통 팔로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주 지났어. 디스플레이스가 됐어. 그래서 수술을 하자고 했어. 환자는, 보호자는 어떻게 느꼈을까? 치료가 실패했다고 느끼더라고. 그럴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럴 것 같아, 느낌이.
2주간 기다려 봅시다. 컨저버티브. 아무리 그 전에 수술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더라도, 그렇게 느끼더라고. 그래서 꼭 그래야 될까? 뭐 피닝이 뭐 그 대단한 수술도 아니고, 그냥 피닝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그,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그런 그 수술적 치료들이 이 수술 방법이 개발되고 간단해지면서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지 뭐. 이게 컨저버티브도 하다가 수술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은 다 처음에 수술하는 걸로 다 바뀌게 돼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한번 환자 보면서 한번 겪어보시면서 자기의 인디케이션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정도면 내가 먼저 수술해주는 게 훨씬 여러 가지로 낫겠다. 이렇게. 환자도 마찬가지지, 뭐. 2주 기다렸다가, 테스트했다가, 수술 그때 하면 또 한 달, 한두 달 더, 이렇게 더, 수술 그게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어떤 이게 에비던스가 딱딱 정해져 있지 않고 어디 그레이한 에리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CRP닝 합니다. 이건 진짜 CRP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1분이면 끝나는 수술이야. 자, 네, 송 스테이지 3는 메디알에서도 갭이 벌어지는 형태로 카틀리지 힌지의 손상이 의심되는 골절입니다. 힌지가 손상될 경우에 골편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 송은 CR 피닝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클로즈 리덕션이 여의치 않다면 오픈 리덕션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송 스테이지 4는 골절의 전이가 2mm 이상 벌어진 상태이며 클로즈 리덕션 하면서 피닝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복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ORIF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송 스테이지 5는 로테이션이 생긴 형태이고 정복이 어려워서 ORIF를 통해 정복하여 고정이 필요한 골절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CR은, 되면 CR 하면 됐지, 뭐. 모든 거에서 CR로 잘 맞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OR 하는 거고, 근데 3하고 4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3는 그 갭의 크기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3는 디스플레이스가 2mm 미만이고 4는 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디스플레이스가 2mm 이상이고, 그 3 이하는 다 2mm 미만이네? 그럼 3하고 2는 어떻게 나눠? 3와 2는 그 메디알 힌지가 인택트 한지를 그 메디알과 라테랄 쪽 갭의 차이를 통해서 예상해 그렇지. 보면서 그러니까 메디알이 임팩트 한다고 하면 라테랄 갭이 메디알 갭보다 메디알에는 갭이 거의 없고 라테랄은 갭이 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메디알 갭은 잘 안 보이고. 이건 이제 이 배선생이 생각하기에 송 클래시피케이션의 의미는 뭐야? 의미는 음, 1, 2, 3, 4, 5로 나눴잖아. 네, 교수님. 그럼 제이콥 1, 2, 3하고 뭐가 달라? 음, 그 갭에 그 디스플레이스된 크기가 추가된 정도고 그거를 그 크기를 볼 때 인터널 오블릭 뷰를 꼭 봐야 된다라는 점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이콥은 갭의 크기는 없죠. 네, 교수님. 갭의 크기는 없고, 원하고 투하고 나뉘는 게 메디안 힌지가 있냐 없냐로 나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음. 똥은 그럼 제이콥 2에 해당하는, 원에 해당하는 게 뭐야? 똥이? 송은 원투 아 똥 원하고 투는 어떻게 나눠? 송은 원투를
1은 incomplete fracture이고 스테이지 2는 그 complete fracture지만 그 메디알 힌지가 벌어지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클래시피케이션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배 선생님이 말했듯이 원하고 투는 송 원하고 투는 나는 이유가 뼈에서 생각했을 때 뼈만 봤을 때 뼈가 인컴플리트하다. 그런 원이고 뼈를 봤을 때 엑스레이상에서는 메디알까지 프랙처 라인은 보이는데 카틸리지가 붙어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스테이지 2잖아. 네,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스테이지 3는 카틸리지까지 떨어져 나갔어다. 스테이지 3인데 사실 근데 엑스레이만 봐서는 2하고 3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의 그냥 클루는 메디알이 임팩트하면 그 갭이 프랙처 갭이 메디알 라테랄 쪽이 메디알보다 더 벌어져 있을 것 같다. 그거잖아. 스테이지 네, 2 봐. 스테이지 2 그림 봐봐요. 갭이 스테이지 2 그림. 갭이 이쪽이 벌어져 있을 거다. 그거 얘기니까 이 정도로 알면 되고 그 송광 선생님은 뭐 원투까지는 그러니까 캐스트로 그냥 해도 된다. 그거고 뭐 그래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3 이상은 CR을 하거나 CR이 안 되면 OR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 뭐 그 얘기겠죠. 자, 그럼 이해가 이제 다 됐겠죠? 오케이. 진행합시다. 그 다음 사진은 그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송 스테이지 5의 골절이고 상하는 오픈 리덕션해서 픽세이션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송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제한하면서 이에 맞는 치료 방침도 알고리즘의 형태로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CR 피닝의 역할을 강조하는 송의 입장에서 스테이지 5 패턴에서도 오픈하지 않고 골편이 디로테이션 되어 정복이 된다면 CR 피닝으로도 치료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는 시작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절면 골절로 논유니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R 피닝을 시도할 때 갭이 있다면 과감하게 관열적 정복술로 전환하여 정확하게 리덕션하고 픽세이션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언제나 쉐링은 뭐 당연히 해보죠. 뭐 해보고 안 되면 빨리 해가지고 그 열었다 그 수술도 그거 되게 또 갖다 주고 오라는도 열면 바로 나오는 거라서 이건 이거 할지 말지 결정할 것도 없고 해서 안 되면 빨리 해가지고 빨리 치료 끝내는 게 낫습니다.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 이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테랄 스퍼는 골절 이후에 페리오스티움이 손상되고 이 부위에 뼈가 더 자라며 생기는 것으로 골절 발생 후에 75%의 환자에서 생긴다는 문헌이 있을 정도로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테랄 사이드가 오버골스 되면 큐비투스 바루스도 같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페리오스템이 거기에 찢어져 있잖아요. 당연히 수술하고, 아니 프랙처도 생기거든요. 거기에 페리오스템을 꿰매줍니다. 눌러주려고. 근데 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예. 앞서 설명드렸듯이 디지털 프래그먼트가 논유니언이 되면서 프록시멀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큐비투스 발구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형이 진행하면서 울나너브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을 탈디 울나너브 팔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무슨 뜻이야? 탑이 얼라노브 풀지라는 게 무슨 뜻이야? 탑이가 뭐야? 어? 선생님, 탑이가 뭐야? 어, 너 몰라? 성민이? 아니, 그냥 외운 거야?
형민이, 없나? 네, 교수님. 타디, 무슨 소리야? 하디, 타디 느린, 느린, 더딘 이런 뜻을 갖고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타디 얼라동 폴즈가 무슨 소리야?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팔씨가 발생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런니년 돼가지고 씩 늘어나니까 나중에 생긴다는 거지. 그래도 또 언론 오픈이는 맞죠. 이것도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저런 거 지금 없겠죠. 저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없겠지. 자, 다음 갑시다. 골절 이후에 디스탈 휴머러스에 트로클레아라고 가는 혈관이 손상되면서 AVN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 AVN에 의해서 디스탈 휴머러스가 변형되는 모양이 생선 꼬리와 닮아서 피시테일 디포미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클리니컬하게 의미가 있을까? 엑스레이 상에는 여기 가운데가 죽어버리고 AVN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기는데 클리니컬하게 의미.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는 않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패이는 사람 애들은 있어요. 이게 엘보 쪽에 약간의 저런 조인트 디포미티는 되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클리니컬하게 겉으로 봐서는 또는 행동하는데도 왜 그래? 당연히 왜 그럴까? 엘보 쪽에 속에 저렇게 약간 패였다. 네, 교수님, 1년 전 차연입니다. 음. 음, 우선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 잡아주는 부분이, 음, 보통 뭐 리가마들이, 예,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삼치 조인트들은 웨이트 베어링 조인트가 아니잖아.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되게 안 받으니까 어느 정도의 디포미티가 좀 있어도 갭이 좀 있거나 그래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기 가운데 쪽은 특히 또 아티큘레이션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티큘레이션 하는 데는 이쪽 메디아라고 라테랄 콘다일 쪽이니까 또 큰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대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음. 자, 진행합시다. 엑스레이 상에는 그렇지. 시간에는 몬테지아 프랙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몬테지아는 1814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울나의 골절에 라디알 헤드의 디스로케이션이 동반된 증례를 보고하였고, 루이스 바도는 1967년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모아서 몬테지아 리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몬테지아가 1814년 사람이에요. 14년에 발표한 거야. 이때는 엑스레이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몬테지아 프랙처, 그러니까 프랙처라는 개념이나 디스로케이션 개념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부터 디스크라이브 된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걸 디스크라이브 했는데, 이게 이제 몬테지아가 한 거지. 근데 그때는 지금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냥 몬테지아가 이제 프랙처하고 디스로케이션하고 이제 의미를 이렇게 좀 구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뿐이지. 그때 몬테지아가 뭐 지금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 바도라는 사람이 이제 이 리전을 몬테지아 프랙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갑시다. 네, 몬테지아 병변의 핵심은 포함본 프랙처가 있을 때 라디얼 헤드가 디스로케이션이 되거나 서블럭세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임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함본 프랙처로 내원한 환자가 있다면 엘보우 조인트에 대한 평가를 빼놓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포함본 프랙처 오잖아. 그럼 엘보 AP 나타나 무조건 찍어. 그러면 안 놓친다. 꼭 네, 놓쳐요. 이거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앞에 같은 거야. 아펜디사이티스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 꼭 놓쳐서 와요. 특히 이제 로컬에서는 다 놓치고 우리는 그래도
잘 안 놓치는 편이야. 근데 꼭 놓쳐. 그러니까 그냥 외워. 그냥 포함본 프랙처 오면 엘보 AP 라테ral 찍는다. 특히 라테랄 찍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신입 전공의들 꼭 그 숙지하도록 하세요. 자, 갑시다. 말씀 주셨듯이 1814년에 몬테지아가 그 보고한 증례를 토대로 바도는 1967년에 포함본 프랙처에 라디알 헤드가 디슬로케이션이 된 사례들을 모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림에서 그 라디알 헤드가 그 안테리어 쪽으로 디슬로케이션이 된 것이 관찰되고 이것이 가장 흔한 타입인 바도 클래시피케이션 1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포함본 프랙처로 내원한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엘보 조인트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하고 라디오 캐피탈러 라인을 그려보면 라디우스 헤드와 엘보 조인트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디얼 헤드가 안테리어 쪽으로 그 디슬로케이션이 되는 것이 가장 흔한 몬테지아 리전입니다. 라디얼 셰프트의 골절이 동반되냐에 따라서 타입 1과 4를 나눌 수 있지만 라디얼 헤드가 앞으로 빠졌다는 점에서 타입 4도 타입 1의 변이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95년에 레츠라는 사람은 소아에서는 성인과 다르게 울나 셰프트의 골절보다 그린스틱 프랙처나 밴딩이 잘 동반된다는 점을 강조한 분류법을 제안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와 같이 울나 셰프트 프랙처에 동반된 라디얼 헤드의 안테리어 디슬로케이션을 평가하였고 매뉴얼 리덕션 하여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상 3개월 후에 골류가 완료되고 엘보우 조인트도 안정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 잠깐, 요거 좀. 응급실에서 발견되면, 요거는, 그, 포함으로 보면 그냥 놔두면 되거든? 근데, 레디아레드가 디스로케이션 된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그냥 이대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대로 그냥 고착이 되는 건데, 여기서 리덕션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레디아레드를 눌러가지고, 엘보에 리덕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 다 끝나버려. 너무 간단해. 요것만 어드레스 하면, 응급실에서 리덕션하고, 뭐 캐스트나 뭐 스핀도 되고 나중에 좀 이렇게 해서 캐스트로 유지하고 그러면 끝이야. 너무 간단해. 근데 이걸 놓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몬테지아 프랙처가 계속 시험에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다음. 다음은 모식도로 나타낼 몬테지아 병변이고 그렇다면 이런 급성기의 몬테지아 병변을 놓치게 된다면 라디얼 헤드가 디슬로케이션이 된 상태에서 울나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그 라디우스가 줄어든 얼라에 비해 긴 상태로 남아서 라디얼 헤드가 자연적으로 정복되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라디얼 헤드를 정복하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와 같이 울나를 절골하고 늘려서 라디얼 헤드가 정복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전에 포함본 프랙처로 진단을 받고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만 시행한 뒤 내원한 환자입니다. 울나 셰프트에서 약간의 보잉이 확인되고 라디얼 캐피텔러 라인에서 라디얼 헤드의 디슬로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몬테지아 리전이 있었지만 엘보우 조인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변을 놓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픈하여 울나 랭스링을 시행하고 라디얼 헤드를 정복하고 고정하였습니다. 수술 후 3개월째 라디얼 캐피텔러 라인을 다시 그려보면 라디얼 헤드가 정복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몬테지아 병변은 라디얼 헤드가 라테랄로 서블럭세이션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바도 타입 3가 되겠고 프록시마 울라에 있는 골절은 잡을 수 있는 골편이 짧아서 매뉴얼 리덕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코로날 플레인에서 생기는 바루스 디포미티를 교정할 필요가 있어서 많은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프록시마 울라의 골절이 확인이 되고 라디알 헤드는 라테랄로 서블럭세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닝하고 바루스 디포미티를 교정하면
라디얼 헤드를 정복하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소아에서 트라우마로 몬테지아 리전이 생길 때 라디얼 헤드가 포스테리어로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컨제니탈 라디얼 헤드 디슬로케이션과는 감별이 필요합니다. 외상에 의해 생기는 병변과 다르게 선천성 컨제니탈 디슬로케이션, 그 라디얼 헤드의 컨제니탈 디슬로케이션은 양측성을 띠고 있고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서 캐피텔럼의 하이포플라지아, 그리고 라디얼 헤드가 컨벡스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엘러 단로스 신드롬, 네일 파틀라 신드롬, 오스티오콘드로마토시스와 같은 전신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변형이 심하지 않고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형이 심하다면 이와 같이 외고전기를 사용해 변형을 교정하고 정복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어, 외고전기를 사용해서 천천히 신현수를 시행하고 교정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포함본 프랙처로 내원한 환자에게서 반드시 그 엘보우 조인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고 이때 엑스레이상에서 라디오 캐피탈러 라인을 그려서 라디얼 헤드가 빠진 방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소아의 경우는 성인과 다르게는 그 울나의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인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고 외상으로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환자가 내원한다면 이가 양측성인지 다른 신드롬은 없는지 캐피텔럼과 라디얼 헤드의 모양은 어떤지 평가함으로써 컨제니털 디슬로케이션을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본 프랙처 오면 무조건 엘보 에이피라테를 같이 찍어요. 그래야지 안 놓칩니다. 이게 내가 잘 의심, 하이 인덱스 오브 서스피션,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고, 무조건 찍으세요. 그래야지 안 놓쳐요. 한 번 놓치면 대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 상지 골절 중 앞서 다루었던 골절을 제외한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소아 클래비클 프랙처입니다. 케이스 사진이고 클래비클 미드 셰프트 프랙처로 내원한 6세 여아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피겨 오브 8 밴디지로 착용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처음 봤을 때 앵귤레이션이 교정이 되고 보존적 치료하여 유니언이 이루어지고 리모델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엑스레이 보여주는 이유는, 저기, 애들 리모델링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저런 애들 수술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리모델링 다 되니까. 그리고 조금 말리면 생겼다 해서 클라비클 문제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로컬에서 수술을 해오는 애들도 있어, 가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좀 알려주려는 거예요. 네, 갑시다. 소아에서 다이아피시스 골절에서 리모델링이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컨케이브 사이드 쪽에서는 압박력에 의해서 본 포메이션이 컨벡스 사이드에서는 텐션에 의해 골 흡수가 우수하게 일어나 앵귤레이션이 교정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울프스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13세 남아 클래비클 AP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성인이라면 ACCC 인저리를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아에서는 리가멘트 인저리의 가능성보다는 프랙처의 가능성이 더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페리오스티움에서 메타피시스가 빠져나온 솔토에리스 타입 1의 디스탈 클래비클 프랙처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로 프랙처가 발생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 시행하였고 시간이 지나서 칼루스 포메이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시 관찰 시에 유니언과 리모델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초반에 이제 봤던 환자고, 이제 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컨저버티브를 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MRI 정도는 찍어 놓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그러면, 요게 요렇다는 것도 확실히 이제 미리, 물론 당연히 내 생각에 요 보면 이게 섀도우닝도 그렇고, 아까 말했듯이 타입원에, 그리고
에피피시스가 사실 지금 오시피케이션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뭐 혹시 알아, 뭐 2%라도 AC가 세퍼레이션 됐을지? 이제 그런 거는 MRI 찍었으면 그냥 확실하게 컨펌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 옛날에는 내가 너무 이제 확신에 차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지. 요즘은 내가 MRI 한번 찍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미리 우리가 뭐 놓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소아에서는 엣지 세퍼레이션 없습니다. 그냥. 근데 뭐 소아라고 하더라도 13살, 뭐 13살도 아직은 엣지 세퍼레이션은 없을 것 같은데 뭐 한 17살 막 이렇게 됐으면 엣지 세퍼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MRI 처음에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소아에서는 이런 리모델링 포텐셜이 있어서 보존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골절이 있고 클레빌크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스킨 텐팅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저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는데 그대로 붙여놓으면 계속 튀어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기 스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정도는 수술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돼요. 프레처 한 15살, 16살 되면 여기 프레처 그 Z처럼 딱 돼 있잖아. 저렇게 삐쭉 튀어나와. 그렇게 되면 나는 수술을 한다. 저는 합니다. 저는 하는데 뭐 저것도 뭐 기다려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 정도 되면 저는 합니다. 저렇게 Z자로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수술을 한다. 물론 오픈 프랙처, 뭐 뉴로베스큘라 인저리, 뭐 그거는 뭐 공자님 말씀처럼 수술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클라비컬 프랙처는 이게 되게 제가 응급실에서 받아가지고 소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0살 미만은 거의 안 하고 한 14, 살 됐는데 저렇게 Z자형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저건 수술을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플레이트를 이용하여서 ORIF를 시행할 수도 있고 이외에 카이넬과 같은 네일링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록시멀 휴메러스 프랙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절의 리모델링은 그로스 포텐셜이 큰 성장판 쪽에서 더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메러스를 보면 프록시멀은 길이 성장에 기여하는 포션이 디스탈 휴메러스보다는 커서 리모델링 포텐셜도 디스탈 휴메러스보다 크고 이러한 성질과 ROM이 큰 어깨 관절의 특성으로 인해서 억셉터블 레인지가 매우 넓으므로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나이의 기준으로 다음에 억셉터블 앵귤레이션 레인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5세 여아이고 프록시멀 휴메러스 프랙처로 내원하였습니다. 리덕션 후에 보존적 치료 유지하여 유니언을 얻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굉장히 마일드한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근데 프락시멀 휴메러스 프랙처는 웬만하면 컨저버티브를 한다. 그 정도 생각하고 이제 완전히 디스플레이스가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변 관계를 생각을 해가지고 CR 피닝 정도는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잘 노티를 해주시고 이 정도야 뭐 그렇고 오케이 다음 웬만하면 컨저버티브다. 뭐 끽해봐야 CR 피닝이다 그 정도. 다음 디스라디우스 또한 포함본에서 그로스 포텐셜이 커서 보존적 치료를 통해 리모델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골절입니다. 그래서 12세를 기준으로 세지탈과 코로날 플레인 상에서 다음과 같은 억셉터블 앵귤레이션 레인지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게 그냥 예, 12세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12세 20도까지 탈해서. 코로나에서는 거의 다 맞춰야 되고, 코로나는 딱 맞춰야 되고, 12세에서 세지탈 20도 이제 또 맞춘다. 12세에서. 딱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상은,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 라디우스 프랙처나 디지털 포함본 프랙처에서
이게 20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컨저버티브를 했을 때 중간에 디스플레이스 돼서 최대한 20도 이하로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20도가 아니라 나중에 더 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딱 맞춰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한 2주 지났는데 한 10도 디스플레이스 됐어. 부터가. 그러면 뭐 괜찮잖아. 근데 내가 처음에 한 20도, 딱 20도 정도 됐는데 억셉트 해버렸어. 근데 한 2주 지났는데 한 10도 디스플레이스 한 30도 됐어. 그럼 어떻게 해? 딱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억셉터블, 이 컨저버티브 되게 쉽지 않습니다. 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아, 했는데, 어우, 뭐, 지금, 이거 이 표에 따라가지고, 내가 응급실에서 맞췄어. 그래서, 외래에서 봤어. 그래서 지금, 뭐, 12살인데 20도 딱 20도 정도 앵귤레이션 돼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한 2, 3주 지났는데, 계속 뭐, 30도, 40도, 그럼 어떡하라고. 스웰링 빠지면서 막 다 놀다가. 환자 일주일 있다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 2주 있다 왔어. 더 디스플레이스 됐어.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면. 다시 풀어트려서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 잘 고려해가지고 해야 돼요. 자, 다음. 네, 세지탈 플레인에서 앵귤레이션 보존적 치료 통해 성공적으로 리모델링 되는 엑스레이입니다. 성공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나는 요새 이제, 레디우스만 이제 부러져 있는 경우를, 얼라가 괜찮은 경우는, 레디우스를 맞춰줍니다. 수술장에서. 이제 약간 얼라 플러스가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걸 맞춰주는 또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뭐,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올 만하다. 이거는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까 몬테지아나 마찬가지예요. 네, 다음은 소아 팔꿈치 골절 중에 트랜스피지얼 프랙처입니다. 대개 2세에서 4세까지 호발하고 빠른 유압이 일어나므로 빠른 처치를 요합니다. 소아 일부는 카틀리지 포션이 많아서 고라가 되기 전에는 골절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트랜스피지얼 프랙처는 솔터리스 타입 1 혹은 2의 양상으로 일어나는데 다음 엑스레이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골절선이 없더라도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트랜스피지얼 프랙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터리스 타입 2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얼라이먼트의 변형과 골편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요거 어떻게 모양이 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틀리지는 안 보이잖아. 근데 어린 애들이면 카틀리지 포션이 요 다음 슬라이드. 카틀리지 포션이 어, 크니까 여기서 프랙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돼요. 솔터리스 타입 2라는 게 메타피지알 비크가 있고 이렇게 디지털 쪽 이거 좀 그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들이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디 프랙처인지. 자, 넘어갑시다. 메디알 콘다일 프랙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와 같이 메디알 콘다일 프랙처도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로 진단을 놓칠 경우에는 non-union이나 AVN이 잘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큐비투스 바루스가 잘 생길 수 있는 골절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해요. 이렇게 딱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설명해보세요. 다음 엑스레이는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이고 파원에서 골절을 놓치고 ROM 리미테이션으로 재활 치료를 시행하다가 수상하고 몇 달이나 지난 후에 내원하였습니다. 플렉서에 의해서 골편이 전이되고 눈에 보이는 골편의 크기가 작으면 진단을 놓친 상태에서 논유니언과 변형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한 바퀴 돈 거죠. 제이콥 3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이제 그대로 놔두면. 근데 이제 라테랄 콘다일은 그래도 오시피케이션이 캐피툴럼에 있잖아요. 근데 메디알 콘다일은 오시피케이션이 굉장히 늦게 생기기 때문에 그냥 카트리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골편이 한 바퀴 돌아 있는 거야. 지금 얼라하고
그냥 흉터가 디스타임이었을 때 맨뼈하고 그냥 저거가 돼 있는 거예요. 아티큘레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처럼. 자,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기 메디얼 쪽에 저렇게 길게 뼈 모양이 조금 보이잖아? 저거가 굉장히 큰 프레그먼트예요. 이거 MRI가 있나 모르겠네. 오케이. 자, 진행해 봅시다. 아이고, 이거 MRI 안 넣었구나. 나중에, 근데 저건 워낙 드문 골절이긴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고 정말 드문 골절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면 무조건 엘보 MRI 찍어보는 거는 그냥 너무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디알 에피콘다일러 프랙처입니다. 메디알 에피콘다일러 프랙처는 하이퍼 익스텐션 상태에서 발구스 포스가 가해지면서 플렉서 텐던에 의한 어벌전 포스가 더해져서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커먼 플렉서 텐던에 의해서 이제 이게 당겨지는 거죠. 에피콘드리아 프랙처하고 메디알 콘다일 프랙처하고 전혀 다른 프랙처예요. 아무래도 메디알 콘다일 프랙처가 더 어린 애들한테서 생길 거고, 에피콘다일 프랙처는 스포츠 인저리가 많지. 스포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오케이? 엘보우 디슬로케이션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캡슐과 리거멘트가 동반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편이 관절 내로 인트랩먼트 되면서 정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케이스의 경우에서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먼저 엘보우 디슬로케이션이 있었는지를 환자가 응급실 내원 시 판단하는 것이 추후에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는 CT 또는 MRI 촬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빠져서, 그냥 저게 에피콘드리아 프랙처만 있는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디스로케이션 됐다가 다시 리덕션 되면서 이렇게, 어, 엘보 디스로케이션은 안 보인 상태에서 에피콘드리아 프랙처만 있으면 나중에 ROM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왜냐하면 더 심하게 다쳤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보였을 때 이게 원래 엘보 디스로케이션에다가 다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에피콘드리아 프랙처만 나중에 포스트 리덕션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 클리니컬하게 중요하고. 자, 진행합시다. 네, 이와 같이 엑스레이상에서는 전이가 심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CT로 평가했을 때는 플렉서 텐덴에 의해서 골편이 앞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CT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겠고, 전이가 큰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ROM 리미테이션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는 마치고